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으로 심리맨 엽서 사연이 또 들어와서 함께 구독자 사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도 그렇고 엽서 사연도 그렇고 또 오픈챗으로 들어오는 질문도 그렇고요. 이게 좀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 때는 또 몰려서 들어오고 또 뜸할 때는 약속이나 한 듯이 또 뜸합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흐름에 맞게 저도 어떨 땐 좀 바쁘게 보낼 때가 있고 또 어떨 땐 좀 여유 있게 저만의 시간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또 조금 사연들이 들어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질문도 좀 많이 들어오는 추세고요. 뭐 이럴 때는 또 여기에 맞춰서 제가 에너지를 좀 이곳에 쏟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고 제가 바로 답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십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읽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연을 얼마나 나누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트랜서핑에서도 이중거울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보내는 사람의 마음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든 사연을 보내시든 상담 사연을 보내시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과 태도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가는 답변도 거기에 맞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심리맨 TV는 심각해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또 진지함을 요구를 하잖아요. 시중에 뭐 유튜브 채널 지나가면서 댓글 하나 남기는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저도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구독자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이야 뭐 많은 영상들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초반에 구독 안내를 해드리지만 구독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 채널은 구독을 꼭 필요하신 분들만 구독을 누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도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그냥 구독해 놓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 저도 좋죠, 당연히. 그런데 무작정 인수가 많아지는 건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저와 결이 맞는 분들이 함께 머무르는 걸 원하지 그냥 가볍게 뭐 던지고 받고 찌르고 뭐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그래서 영상도 30분이 넘잖아요. 최소 30분이 넘고 보통 1시간 안팎으로 영상이 나가는 이유가 그만큼 집중할 수 있고 그만큼 이 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만 남아 계시라는 뜻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영상을 쪼개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긴 영상을 10분, 15분 이내로 쪼개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 여기서 좋은 분들이라는 거는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현실이 고달프고 힘드신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 현실은 그 순간의 현실입니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더 성취할 수 있고 또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마음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유린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시고요. 30대 여성분이시고 서울에 거주하시고 있어요. 제가 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좀 편집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직장 얘기예요. 직장 얘기인데 이제 일종의 조직 트랜서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트랜서핑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들 사연을 접하고 또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에도 왜 이론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론 심리학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학습 심리학, 감각 지각 심리학, 인지 심리학, 임상 심리학 뭐 등등등 이런 게 이제 이론 심리학이라면은 상담 심리학, 광고 심리학, 범죄 심리학 등등등 이런 게 응용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처럼 트랜서핑 기본 고전적 트랜서핑 이제 이게 일종의 이론 트랜서핑이라고 한다면 응용 트랜서핑 분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투자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트랜서핑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개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트랜서핑 책 내용과 너무 유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트랜서핑을 모르더라도 이치는 똑같기 때문에 어떤 성공의 일가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또는 책을 접하다 보면은 이 트랜서핑 원리가 잘 녹아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일종의 응용 트랜서핑 분야로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트랜서핑 원리를 여러 곳에 적용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상담 분야에 적용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상담의 뭐 이론이라면 이론, 뭐 법칙이라면 법칙, 기술이라면 기술 같은 게 있는데 그 근간에 트랜서핑 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또 어떤 분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트랜서핑 이치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일종의 조직 트랜서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상담 분야 중에서도 조직 상담이라고 있잖아요. 조직 심리학도 있고요. 그것처럼 조직에 어떻게 트랜서핑을 적용하고 접목할 것이냐.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거는 뭐 직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경영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이 트랜서핑을 적용해 나가고 그 결과들, 경험치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은 응용 트랜서핑 분야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 분야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분야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이들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교수법을 해야 됩니까? 자, 요거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충분히. 트랜서핑 책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고요. 교육 트랜서핑이 될 수 있죠. 또 이제 그 의학학, 보건, 의료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실제로 트랜서핑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또 거기서 어떤 통찰을 얻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 분야에 또 응용 트랜서핑을 분야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종의 이론 트랜서핑 기초를 탄탄히 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한 분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죠? 또 뭐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예술도 굉장히 광범위하죠. 뭐 예를 들면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근데 미술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왜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리얼리즘이라고 있잖아요. 뭐 순수문학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사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추상적인 그러한 작품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 참여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다 도구는 똑같지만 거기에 불어넣은 작가의 사상, 관점, 가치관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트렌서핑의 관점과 트렌서핑의 가치관을 부여해 넣는다면 그거 역시도 또 다른 응용 분야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것은 일종의 이제 조직 트렌서핑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유리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좀 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떠올리시면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맨님. 여전히 영상 잘 보고 있는 유린입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꾸준히만 하면 된다라고 조언해 주셔서 매일같이 영상을 보다가요. 중간중간 피곤하다고 좀 손을 놓을 때도 있었지만 곧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시청하면서 지냈습니다. 한국은 비가 많이 와서요. 이래저래 난리인데 심리맨님도 몸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 동안 심리맨님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봤던 영상도 새롭게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본 것처럼 머리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펜듈럼에 확 이끌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무언가에 매몰된다기보다는 내가 펜듈럼에 빠지려고 했네 하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으로 흘러가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요. 예전에 비해서 더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나누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예요. 사연이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정성스럽게 적어볼게요. 심리맨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가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같이 스타트업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결혼을 했고 남편분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그 선배가 저에게 같이 회사를 만들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펜듈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표님과 그 남편분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선배가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을 때 저는 급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말했었는데요. 저는 대표님의 남편분 직속으로 있는 직원으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표님 남편분과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감정 기복이 너무나 심하고 팀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런 제 의견에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 남편 회사와는 전혀 다른 회사다. 남편 밑에 너를 두진 않을 거다. 존중해 주겠다. 대표 자리만 빼면 모든 직책을 네가 가져가도 된다. 라고요. 대표님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상황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는 부부의 회사가 되어버렸고요. 저는 대표님의 남편인 부장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대표님이 저와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가끔 승진에 대한 얘기를 꺼내도 봤지만 대표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직책 이름만 다르지 예전과 달라진 건 없어 라면서 안심을 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실제로 흘러가는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까지도 대표님만 믿고 있었던 저는 사무실 확장 이전을 할 때쯤에 다시 한번 승진에 대한 얘기를 거론을 했어요. 그러자 대표님은 여기는 회사다.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일을 아주 잘해서 우리 회사가 커지면 그때 고려해 볼 일이다 라면서 말을 바꾸더군요. 저는 황당했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대표님이 나중에 하겠다라고 한 말은 안 하고 싶다라는 말이라는 걸요.
저는 대표님이 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죽을 듯이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업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되 최대한 칼퇴근을 하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인생의 방향을 찾아보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그 뒤로 사장님은 사사로운 일로 저를 불러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저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성질을 내곤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분노했겠지만 트랜서핑을 접하고 있었던 터라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는 제가 신기하기도 했고요. 특히 늘 따라다니던 자책이나 내적 중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대표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었는데요. 오히려 마치 저를 짓밟아야만 자신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말을 저한테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화가 난다기보다는요. 아, 이 사람의 실체를 이제 확인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올라왔어요. 심리매님이 영상에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바람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펜듈럼의 형상을 그냥 재밌게 바라봤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나서 10시가 거의 다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대뜸 직원 K가 싸가지가 없다 라는 투로 말씀하시면서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님은 K 직원과 관련된 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사무실에서 종종 밥을 해먹는데요. 대표님의 남편, 부장님이 요리를 해주시거든요. 사실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먹는 메뉴를 알려주지 않았고요. 물어봐도 묻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냥 다 했다 먹어라 하면 아주 맛있게 먹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날은 콩국수를 먹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K 직원은 콩국수를 먹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만 따로 즉석밥을 돌려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마땅한 반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은 부장님에게 스팸을 먹으면 안 되냐고 물었죠. 부장님은 단호하게 안 돼라고 했고 K 직원은 살짝 웃으면서 그럼 제가 직접 구워 먹을게요. 그거 다 끝나면 제가 할게요. 라고 했어요. K 직원은 결국 스팸을 먹지 못했고요. 그냥 국을 반찬 삼아서 먹었는데 그때 저는 K 직원이 스팸이 먹고 싶었나 보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이게 마음에 단단히 걸렸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K 직원이 배가 고팠는지 대표님에게 대표님 떡꼬치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꼬치는 부장님이 가끔 간식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이거든요. 대표님은 나중에 먹자라고 했고 K 직원은 아쉬웠는지 부장님에게 부장님 저 떡꼬치가 먹고 싶은데 오늘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했다고 해요. 이런 장면도 대표님의 눈에는 많이 거슬렀나 봐요. 대표님은 이 두 가지 일화 때문에 K 직원이 괘씸해 죽겠다라면서 저더러 그 직원을 불러서 혼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면서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저의 동의를 구했고요. 저는 솔직히 듣고 나서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마음 잘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 직원이 사장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아주 좋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라고 대답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사장님은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아니 호의가 계속되니까 나를 호구로 하네? 이런 말을 길게 쏟아내셨어요.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기려다가 하도 전화로 난리를 치길래 나중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다음날 K 직원을 슬쩍 불러내서 맛있는 점심을 사줬죠.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땐 그냥 나한테 말을 해. 같이 배달시켜 먹자 하고요. 그 직원은 처음에는 혼나는 줄 알고 놀란 듯이 눈물을 지어 보이곤 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달래줬고요. 이런 일들 겪은 뒤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와 함께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실은 대표님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는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요. 제가 바로 펜듈럼의 스타 또는 펜듈럼의 앞잡이였던 거죠. 그렇게 펜듈럼 강의를 반복해서 봤는데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사장님과 이 회사에 대한 정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조선시대에 어린 임금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혼자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또다시 작은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부장님이 쇼핑몰의 가격을 바꿔달라면서 저에게 카톡으로 지시를 했는데요. 저는 내일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한 이유는요. 언제까지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인지도 파악이 안 됐고요. 무엇보다도 부장님은 항상 일을 그렇게 그냥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매번 물어보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일정을 정해서 물어보면 다시 언제까지 해달라라는 식으로 피드백 받는 게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표님에게서 개인톡이 온 겁니다. 1초면 될 일을 그런 식으로 미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요. 처음에는 또 갑질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걸 계속 이렇게 받아줘도 되나? 계속 점점 더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펜듈럼과 싸우지 말라는 규칙이 있지만 그 순간에는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호하게 말하고 펜듈럼을 끊어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바람처럼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요. 사실 그 전에는 상황을 펜듈럼 대하듯이 해서 괜찮았던 것도 있었지만 이직을 하는 게 워낙 번거롭고 불안한 일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던 면도 없진 않았어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대표님에게 개인 미팅을 요청하고 1대1로 말을 했어요. 저는 제 업무 스케줄을 제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없어서 급한 일인 줄도 몰랐고요. 물론 소통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오해하신 대로 저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잘 챙길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느낀 적이 있어서 말한 거야. 내가 이렇게 느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만한 점을 네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일정을 꼭 물어봐 라고요. 저는 실제로 예전엔 수도 없이 그렇게 행했었거든요. 업무를 그냥 던져주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면 그때서야 일정을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느껴지시면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랬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자리에 앉아서 아주 찰나에 내가 그런 걸 느끼게 했다고?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아직 예민한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 자체가 펜듈럼이니까 그냥 그만 내려놔야겠다 라고 생각도 하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가스라이팅과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알려줬는데도 제가 무시를 한 거라면 제 잘못이 맞지만 그런 언급이 없어서 되묻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라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냥 이게 우선순위라고 빨리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느낀 뒤에 제 마음은 이미 회사를 많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일까 하고요. 제가 심리맨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원래 이 회사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실질적인 적용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맨님의 조언을 듣고 하나씩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바람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상대방의 중요성을 채워줘야 하는 건지요. 사실 이거는 제 속이 편안할지는 자신이 없긴 하고요. 세 번째는 그냥 펜듈럼 대처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 글 쓰는 새로운 일을 즐겁게 하면 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제 사연 중에서 이중거울 법칙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책을 보거나 강연을 들으면 알겠는데 현실에서 제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저에게 세상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아직 잘 감이 오질 않네요. 한 번씩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는 하는데 내면에서는 언제? 너 그런 적 없잖아. 생각해봐. 늘 힘들었다. 너. 이런 마음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내면의 아이인지는 몰라도 과거의 경험이 자꾸 반박을 해올 때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맨님 영상을 나름대로 꾸준히 보면서 내적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많이 낮춰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의 30대는 10년 동안은 꾸준히 트랜서핑으로 채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늘 큰 도움, 좋은 조언, 생각의 전환을 하고 있어요. 항상 좋은 영상 알차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부족한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더 추가하는 사연을 보내주신 게 있어서 그것까지 읽어드릴게요. 추가 사연입니다.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했던 말 중에는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회사에 재정적인 변화가 많아서 K 직원을 내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그럼 사무실 확장 이전 괜히 했네요 라고 말했죠. 사무실 확장하면서 지출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대표님은 그건 제가 만족하고 있어서 후회는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씀에 저는 좀 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날이 온다면 제가 회사를 나가겠습니다. K 직원 말고요. 라고요. 그랬더니 대표님은 왜 갑자기? 라고 하셔서 그래도 제가 데려온 직원이니까요.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라야겠죠? 라고 답변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사장님의 불안이나 중요성에 포함된 내용이 아닐까 해서 추가로 사연 보내드려요. 저는 이 대화를 나눈 뒤에 회사에 대한 정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대표님은 회사에 돈이 없어지면 직원을 내보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거든요. 네, 여기까지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네, 내용이 좀 긴데 알고 보면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지금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하나. 그런데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끝이 없으니까 핵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밖에 바람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가자고 영상을 올리고 다음 날부터 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비가 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가 유난히 또 많이 오는 겨울이네요. 자, 아무튼 빗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함께 조직 트랜서핑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구독자분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연 또는 상담 사연 들을 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죠. 조직 트랜서핑이잖아요. 조직에 대한, 직장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직장 갈등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두 측면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의 측면에서, 고용자의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게 하나 있고, 경영자의 측면에서, 그래서 고용주의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회사 전체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펜듈럼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다각도로 점검하지 않고 정보를 충분히 취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솔루션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리님께 들은 사연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리고 이 대표님에 대한 얘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유리님의 관점에서 들은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야 유리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언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님도 보지 못하는 유리님의 상황이 있고요. 유리님도 보지 못하는 대표의 상황이 있고 유리님도 보지 못하는 회사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각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파악은 어려울 거라는 제한점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각도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떨쳐낼 수 없는 그 느낌은 읽으면서 사연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느낌은 뭐냐면 물론 스타트업이라고는 하지만 회사잖아요. 조직이잖아요. 너무나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체계가 덜 잡힌 회사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그래요. 가족 같은 분위기.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가축 같은 분위기예요. 가축 같은 분위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인과 함께 스타트업에 참여를 했어요. 스타트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모험과 도전이죠.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보다는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열정이 기반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마인드로는 스타트업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유람선 타고 즐기는 게 아니라 항해를 하는 거예요. 항해를. 그래서 스타트업에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일반 안정적인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지인과 함께 스타트업에 참여를 했어요. 스타트업 자체가 모험과 도전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지인과 함께 했어요.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제 큰 모험이에요. 왜냐? 이 지인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스타트업을 함께 하는 순간 이 운명은 이렇게 갈릴 수가 있어요. 잘 되면 공동 창업자가 되는 거야. 잘 되면. 또는 창업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안 되면 뭐가 돼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또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잘 되면 어떻게 해? 둘 다 잘 되면 이 스타트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따로 차려서 나갔어. 뭐가 돼요? 라이벌이 되는 거야 이제. 제일 좋은 건 뭐 둘 다 잘 되거나 함께 잘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래서 함께 안 되면 역적이 되거나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사이. 이게 이제 지인과 함께 스타트업이에요. 이거를 안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 소모가 최소화돼야 돼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어야 돼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진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어떤 조직보다 스타트업을 할 때는 많은 열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사사로운 일들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돼요. 그리고 갖춰 나가야 돼요. 시행착오를 거듭할수록 시스템을 계속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펜듈럼이라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 기능하는 시스템은
조직 펜듈럼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조직이라는 펜듈럼이 어떻게 계속 살아남고 어떻게 확장을 해나갑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펜듈럼은 조직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심지어 일시적으로 부재 중이어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국가 경영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위기 관리 시스템이. 예를 들면 삼성의 회장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삼성이 망했나요? 안 망했죠? 왜 그래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대통령이 예를 들면 휴가를 다녀오는데 막 문제가 생겨. 이건 시스템이 엉망인 거예요. 제대로 된 시스템은요, 대표가 있든 없든 잘 돌아가요. 근데 제대로 안 된 시스템은 대표가 자리를 비워 밥 먹으러 나가 아니면 출장을 가. 그럼 아싸 하고 그냥 노는 거야. 안 돌아가 시스템이 막. 문제가 막 펑펑 터져 자리를 비우면. 눈앞에 없으면 문제가 생겨. 이 시스템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회사 이런 경우가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리님이 속해 있는 이 조직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인정은 합니다. 스타트업이고 얼마 안 됐다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조차 못 느끼고 있다면 이 조직의 앞날은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매출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서 시작했다가 직원 몇 명 두고서 했다가 이제 조직을 키워나가려고 할 때 이때 문제가 한번 옵니다.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작은 조직에서는 별 문제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직을 시스템을 여기다 도입하려고 그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직원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요. 아무리 가족 같은 분위기가 훈훈하고 좋아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저항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가족이 이제 아빠가 편안한 아빠, 편안한 엄마였는데 갑자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미워지기 시작해. 우리 자식들한테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해요? 우리 안 그랬잖아요. 이제 저를 덜 사랑하시는 건가요? 이런 느낌의 저항을 일으킨다고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 차갑게 느끼고 어떤 조직이 좀 더 이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문턱을 못 넘어요, 대부분. 그래서 조직을 크게 나가려고 하다가 좌초하는 그런 조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규모로 계속 유지하는 게 나았을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 매출에서 만족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욕심은 생기는데 조직 경영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마인드도 없어 심지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외부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외부에 아웃소싱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비전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그냥 개인이 했다가 많이 이게 상황이 좋아져서 직원 한두 명 고용했다가 이제 더 크게 키우려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여기서 어떤 개인 감정 싸움도 많이 일어나요. 이 개인 감정 가지고 소진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건 조직의 문제거든요. 조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 또는 책을 읽고 알아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서 친하다고 동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방주사를 일단 놔드립니다. 그리고 했다면 이런 상황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알았다면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장치를 미리 설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믿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인 관계에서 마음 맞아서 스타트업 함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 믿음은 실체가 없어요, 사업 세계에서는. 그냥 믿는다. 너만 믿어. 선배님, 후배야, 너만 믿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준다, 칭찬해준다, 높여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타트업을 안정적인 조직으로 정착을 시키려면요,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사장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마음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각자가 경영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마인드가 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칭찬해준다, 그냥 립 서비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실질적인 그런 메리트가 주어져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유리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유리님께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읽을 때는 알겠는데 현장에 적용할 때는 잘 모르겠다. 뭔가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리님에게 도움이 되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한다 이러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유리님을 위해서 제가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유리님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책임감이 있어요.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 같아요. 해당 분야에서요. 물론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자고 스카웃을 했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좋은 강점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계속 좋게 생각하려고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여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좀 노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노력으로 느껴지는 게 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뭐냐면 내부 의도의 힘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 있어요. 제가 사연을 읽어볼 때. 유리님의 과거의 경험과 성장사가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현재의 어떤 노력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부터 미래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시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해보려는 그런 마음. 자, 이게 있어요. 그 노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력이 내부 의도의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이르는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연은 모릅니다. 사연은 다 모르지만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가지고 유출을 해보건데 다소 시니컬한 냉소적인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져요. 냉소적인 느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있지만 그 이면에 냉소적인 게 들어있다. 그래서 웃는 게 이러한 어떤 따뜻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의 웃음이라기보다는 뭔가 냉소적인 웃음이 좀 느껴진다. 그건 왜일까? 모르긴 몰라도 과거의 어떠한 경험 또는 나름대로의 아픔,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또는 해결이 됐지만 아직 충분히 아물지 않은 어떠한 경험들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냉소적인 에너지는 아닐까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지만 동시에 이 부분을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잘 다뤄주신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성이 올라가지 않을 텐데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이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극복을 하려는 게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중요성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다. 중요성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냉소적인 에너지가 이중거울에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거울에 대한 언급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리님께서 이러한 어느 정도의 이러한 냉소적인 에너지를 잘 토닥거려서 풀어주지 않으시면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트랜서핑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중거울에는 이러한 냉소적인 에너지, 이게 사실은 마음에 속한 거기 때문에 더 강력하거든요. 생각보다, 내부 의도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이러한 에너지가 섞여서 또는 개입돼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현실에 뭐가 돌아오겠어요? 그러한 현실, 뭔가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또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요걸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뭘 잘 다뤄야겠느냐, 요 부분을 좀 잘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나의 감춰져 있는 부분의 에너지, 현재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더 기운을 빼고 있는 그런 에너지, 요거를 좀 잘 풀어주고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 제가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뒤에 사연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느껴지냐면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됐다면 반발심 같은 게 웬만해서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펜듈럼으로 통과시키고 받아들이고 나는 바람이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분히 내부 의도가 많이 개입돼서 펜듈럼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에너지가 참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뭐 가만히로 보이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갑자기 이제 발끈하게 되는 이유가 참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반발심 또는 반발하는 태도가 확 올라왔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린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감춰진 에너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분리돼야 된다. 분리되고 정리돼야 된다. 이 에너지가. 그러면 훨씬 더 강하고 맑고 밝은 에너지로 트랜서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그 유리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좀 더 따뜻한 경험을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긴 몰라도 과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나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더욱더 인간관계에서 포근하고 따뜻하고 믿을 수 있고, 아, 내가 이래도 저 사람은 항상 저 자리에 있네? 뭐 이런 느낌. 그게 이제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이제 상담자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상담자는 그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담자에 따라서는 뭐 발로 걷어차는 상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상담자라는 역할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습하기에는. 아무튼 자, 그런 역할을 통해서 어쨌든 경험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곳에서 좋은 경험을 더 많이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노출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유리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조직에서 이 펜듈럼의 에너지 포획에 대한 부분을 알아차리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직 펜듈럼에서는요, 우리가 꾸준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펜듈럼의 속성을 역이용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펜듈럼을 그냥 우리가 순진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펜듈럼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펜듈럼의 속성을 이용해서 펜듈럼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나는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는 이러한 방식으로 펜듈럼에서 롱런할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펜듈럼을 떠난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우리는 펜듈럼과 공생하면서 휘둘리지 않는 것이 트랜서핑을 하는 거지, 펜듈럼이 없는 곳으로 달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리님도 이러한 펜듈럼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하셔서 이제는 오히려 펜듈럼을 이용하셔서 펜듈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휘둘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인 이치는 일단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네,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뭐 업무 스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직에서의 처세를 잘 터득을 하셔야 돼요. 조직에서의 처세술이죠, 일종의 처세술. 예, 그걸 잘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통한다는 걸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일종의 조직에서는 내가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자연인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필름이라고 타프티에서 말하잖아요. 영화 필름 안에서 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을.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연인으로 그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연기가 되나요? 안 되죠. 예. 자연인으로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역할을 할 때는 푼수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할이 끝나면 나는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푼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은 계속 캐스팅이 될 겁니다. 예. 똑같아요. 펜듈럼이에요, 이게. 펜듈럼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조직 속성을 잘 안다면 이 조직 펜듈럼에 걸맞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근데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해서 안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스위치 만들기잖아요. 예, 저는 스위치를 많이 갖고 있어요, 버튼을. 예,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는 말이 많은 스위치를 눌러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나 필요 없을 때는 스위치를 굳이 안 눌러요. 굳이 불필요한 인간관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많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전 편해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버튼을 눌러서 써야죠. 근데 이 버튼이 있으니까 사용할 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돼요. 잘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훨씬 편하잖아요, 내가. 근데 이 버튼이 없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만들어 놓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 측면에서. 그죠? 예, 이게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자기 개발을. 네. 넓은 의미에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님은 이 조직에 있으면서 자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 조직의 우물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많은 조직들 중에 한 조직에 머물고 있는데 이 조직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걸 채우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나거나 이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못 채우면 계속 이 조직 안에서 이러한 부침을 거듭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가도 또 이러한 형태의 조직을 만나서 또 똑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 안에 이 조직에서의 나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배워나가셔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역량을 강화하셔야 돼요. 스킬을 기르셔야 돼요. 스위치를 만드셔야 돼요. 처세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회사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때가 되면 스스로 나갈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조직을 대하는 트랜스퍼의 또는 직원의 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주로 유리님은 지금 조직에서는 아마
정면 교사보다는 반면 교사로서 배울 게 많다고 느껴져요. 반면 교사라는 게 뭐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역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큰 배움이거든요. 큰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배우시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직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제가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나에게 있어서 내 눈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게 있지만 동시에 회사에게 있어서 회사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것도 함께 바라보시는 것이 더 많은 통찰과 배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또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리님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든 회사든 뭐 부장님이든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최초에 이 회사에 합류할 때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중요성이 들어간 게 없는지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도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 포텐셜이 들어가고 이중거울에 반영돼서 부메랑이 날라오는 수순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 생활은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가족회사의 특성상 그리고 지인관계로 얽혀있는 특성상 주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존적 관계가 본의 아니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존적 관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중요성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가족회사라는 특성, 지인관계라는 특성이 중요성과 의존적 관계를 높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이제 강론으로 가서 내용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선배가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왔어요. 예. 그럴 때 말씀하신 게 그 선배 남편분과는 같이 일하지 않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실 때. 네. 말을 아무리 철석같이 믿어도요, 말은 그야말로 바람이에요, 바람. 네, 말은. 조직에서는요, 말은 문서화해야 돼, 문서화. 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문서화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고 대화 중에 오간 약속은 별 의미가 없어요, 조직에서. 예. 그래서 문서화하는 것. 중요한 것은 문서화가 돼야 된다, 반드시. 예, 계약서상으로. 이 부분을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이 회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쏟는 열정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제 그런 열정은 돈으로 환원이 돼야 돼요. 예, 열정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피드백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돈으로 환원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약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문서상으로요. 기여도에 따른 지분이 문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이렇게 경영자도 이렇게 태도가 나타났어야 되고, 직원으로서도 고용인으로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야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건데, 서로 간에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부부회사라고 그랬죠. 이제 가족회사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가족회사는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족회사의 단점만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요, 어떤 형태로 흘러가게 되냐면 엿장수 맘대로가 돼요. 엿장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열정페이, 희망 고문이 뒤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직원으로 있다면 그게 서로 그래도 가만히 돼요. 그게. 왜? 어차피 가족이니까.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가 되면, 그러면 그게 가만히 돼요. 좀 기분 나쁘더라도. 그런데 그 가족 회사에
친한 지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을 해요. 하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그러면 엿장수 맘대로 가족 경영이 되면서 열정페이와 희망 고문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얻는 게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환경에서 유리님께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냉철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을 또 쓰셨어요. 그때까지도 대표님만 믿고 있었던 저는, 이 표현을 쓰셨어요. 역시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네, 믿음. 조직에서는요, 예, 이 믿음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네,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이 조폭 조직이 아니잖아요.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의리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요, 늘 언젠가가 될 수 있어요. 잘 되면이라는 말은 늘 더 잘 되면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미뤄질 수가 있어요. 기약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다분히 주관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조직에서 믿음이라는,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되는 구체적인 장치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믿어요? 계약서를 써야 돼요. 믿는 만큼이나 돈 빌려줄 때 계약서를 써야 돼요. 아유, 우리는 믿으니까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어. 서로 의심하지 않잖아. 아니라고요. 믿으니까 써야 돼요. 믿으니까. 그리고 믿는 관계일수록 더 써야 돼요. 더 써야 돼. 가까운 사람이 등에 칼 꼽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사업 세계에서. 돈의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예, 안 돼요. 안 돼.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라는 말을 돈과 개입시키면 그 돈 다 날려도 나는 상관없어. 그래도 난 너를 믿어줄게. 이러면 괜찮아. 근데 그럴 사람이 있나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요, 사람은요, 아무리 그때 그 말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진짜 진심이었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 되면 너 이렇게 해줄게. 그 당시에 진심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다고요. 잘 되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그리고 더 내 걸 챙기려고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되게 웃긴 거라고요. 이러한 욕망을 통제하는 게 시스템이라고요. 심지어 공동체, 그냥 공동체도 아니에요. 종교 공동체. 예, 얼마나 끈끈해요. 종교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도요, 시간이 흐르면요, 욕심을 내요. 욕심을 낸다고요. 뒷구녕으로 자기 돈 챙겨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심리학 배우면 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사람의 속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심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냉정해지란 얘기예요. 냉정해지란 얘기예요. 무서워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보호하란 얘기예요. 방어하란 얘기예요. 알고. 도둑놈이 있다고 세상에 다 도둑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도둑놈 없다고 믿고 우리가 우범지대 가서 우리가 허술하게 했다가 돈 다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순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대표의 말이 바뀐 것은요,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의 책임은 그냥 도의적인 책임에 국한되는 겁니다. 예,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도의적인 책임이에요. 왜 그래요?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배우셔가지고 앞으로는 미리 보호장치를 잘 만들어 나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표는요, 이 직원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고요. 또 직원은 대표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평행선을 가는 겁니다. 평행선을. 네. 제가 그 무심코 유튜브에 유퀴즈라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무심코 한번 라이브로 틀어놨다가 카이스트 총장님이 나왔는데, 이분이 실제로 카이스트라는 옛날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기도 했다고 하면서 나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이제 분이거든요. 발상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하신 분인데, 이분의 재밌는 또 일화 중에 하나가
거꾸로 책을 읽고 거꾸로 TV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꾸로 TV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막을 거꾸로 읽고. 그리고 그 총장실에 가면 조직도가 있잖아요. 조직도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거꾸로. 예, 그래서 맨 밑에 총장이 있는 거예요. 맨 위에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이러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죠. 예, 관점이 정말 남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다. 뇌가 정말 싱싱하다. 젊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마인드면은 조직원들과 대화와 타협과 갈등 해결 조절이 가능해요. 예,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은 안 되죠. 이게 보통 안 돼. 예, 내가 조직도에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다음에 너는 저 밑에서 나를 맘먹으려고 하지 마. 겸상할 생각 하지 마. 어디 감히 나한테 뭐 이런 거. 어디 대표한테 뭐 먹자 얘기를 해. 막 이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요게 바로 이제 대표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그런 마인드인데요. 이런 부분은 잘 극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이죠. 일종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약간 부부관계랑 좀 비슷해요. 예, 뭐냐. 서로 니 탓만 하면은 끝이 안 나요. 싸움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창기에 더 많죠. 왜? 안 맞으니까. 잘 맞아서 결혼해도 안 맞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다 맞고 살아요,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부모하고도 안 맞는데, 유전자 받아서 살아도.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고,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남 탓만 하면은 이건 결코 끝이 안 나고, 파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는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이, 따르기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계속 손해만 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럼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부부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직원과 대표와의 관계도 이런 부분이에요. 노사 관계도 이런 거죠. 대표도 직원도 모두 시스템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유리님의 이 조직은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네. 시스템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스템이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받을 시스템조차 없으니 예, 문제가 수시로 터질 수밖에 없죠. 감정 싸움으로. 지금 이 조직은 더 체계가 갖춰지고 성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소규모로 유지가 된다면 이런 조직이 변화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자꾸 촉구해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 소규모 가족회사 형태로 유지가 되면 그 리더인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요. 조직 문화가 바뀌질 않아요. 예, 왜냐면은 소규모 조직으로 유지될 때 조직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스템 없이도 운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편한 대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요. 대표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래서 그 엿장수 마음에 장단을 잘 맞춰주면 같이 가는 거고 장단을 못 맞춰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서로가 제한받지 않으면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회사에 대한 마음 좀 식었죠. 유리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대응하는 태도가 업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최대한 칼퇴근을 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자기 개발하는 데 시간 에너지를 좀 투자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리님께서 뭐 일종의 태업 또는 파업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보통 이제 뭐 준법 투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법대로 하면 회사가 손실을 입어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일에는 책임을 다했지만 이전처럼 막 열정을 바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소홀해진 것이라고 느낄 수가 있죠. 충분히. 근데 이게
대규모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소규모에서는요, 이게 눈에 확 드러나요. 예, 크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운하게 느끼거나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대표님이 유리님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표님은 내적 중요성이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가능성입니다. 나는 이 회사의 대표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 라는 그런 일종의 우월감이죠. 직책에 대한 이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외적 중요성으로는 이 회사의 직원은 다 내 통제 아래에 있어야 돼. 왜?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 개인 플레이 하면 안 돼. 그리고 대충 하지 마. 네 맘대로 하지 마. 뭐 이런 외적 중요성. 그래서 유리님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통제하려고 하는 지나친 중요성에 따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게 좋게 나가면은 기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이나 반대의 감정이 올라올 때는 큰 실망이 될 수도 있고 이 격차에서 올라오는 게 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기제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어떤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대표님에 대해서 저를 짓밟아야만 자신이 올라가는 듯한 말을 했다.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듯한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대표의 행동을 통해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유리님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를 짓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꼈다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대표님은 유리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조직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편하게 여기고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리더로서는 경솔한 행동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아무리 가깝고 편하게 느끼더라도 직원은 직원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그게 역할이잖아요. 그게 시스템의 제한을 받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 구분 없이 뭐 전화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쏟아내고 이거는 공사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대표의 마인드의 한계다, 리더로서의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한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표님에 대한 유리님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대표님이 마음 안에서 인식하는 유리님에 대한 그 역할 또는 위치는요, 그냥 일반 직원과는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관리자급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님은 그러니까 데려온 직원이 있다 그랬죠? 그 직원과는 분명히 다르게 지금 마음 안에서 느끼고 또 그렇게 대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 물질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직급상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마음으로 말이죠. 물론 마음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마음에서는 다른 직원과는 다르게 일종의 이너서클 멤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이제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K 직원에 대한 사연이 나왔죠. 떡꼬치 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약간 그 소꿉놀이 하는 느낌이 났어요. 약간. 또는 마치 무슨 깻잎 논쟁하는 부부처럼, 깻잎 논쟁 알잖아요. 깻잎을 이거를 같이 젓가락으로 잡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깻잎 논쟁. 그냥 알아서 먹게 놔두면 되지 그걸 뭘 잡아주고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떼지면은 두세 장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잡아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잡아줬다고 뭐라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가족회사인데 차라리 모든 구성원이 정말 가족 같아서 정말 가족 같아서 웬만해서는 삐지지 않고 지내든가 정말 격이 없이 지내는 거죠. 아니면 삐지더라도 가족은 싸우고 나서 또 금방 화해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문꽝 닫고 나갔다라도 또 밤에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자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런 가족이 되든가 아예. 근데 이 떡꼬치 하나로 그냥 서로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떡꼬치, 자, 이 떡꼬치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마음 상해가지고 직원한테 밤에 하소연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이 리더의 그릇이 딱 떡꼬치 올릴 정도의 그릇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들어요. 애초에 대표님 떡꼬치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라는 질문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간식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대표 귀에 들어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라고요. 서로 이런 거에 대한 욕구나 원망이 없게 만드는 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지금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대표님이 유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K 직원 어쩌다 저쩌다 좀 얘 좀 혼내줘라. 이게 호의가 계속되니까 날 호구로 하나 막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대표님의 어떤 캐릭터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게 파악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표님은 좀 내향성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쌓아뒀던 거를 뒤에서 만만한 사람한테 이제 푸는 거죠. 또 한면으로는 이제 여전히 유리님을 지금 내 편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쏟아붓지. 그리고 또 그렇기에 내 편에서 좀 가서 싸워줘라고 의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공사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감정입니다. 이거는 KA 직원에게 느낀 건 사적인 감정을 이 직원을 통해서 지인인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요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리님이 처신은 잘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적절히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도 처신을 잘했던 것 같아요. 대안적인 행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리님이 깨달은 게 나는 이제 이게 펜듈럼의 앞잡이, 펜듈럼의 스타로 이용당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펜듈럼은요, 에너지 대출을 해주는 만큼 에너지 상환을 해가죠. 그러니까 뭔가를 준 만큼 계속 얻어갑니다. 그리고 주는 목적은 얻어갈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순환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멈춘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뽑아갈 게 없다 싶으면 내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역이용하셔야 된다고요. 주고 가져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고 롱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펜듈럼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기여를 해야 돼요. 책 잡히지 않고. 동시에 받아내야 돼. 대가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냥 털려. 그래서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주지만 나도 받아야 돼. 펜듈럼, 너도 나한테 주고 뺏어가지. 나는 주고 받아올게.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양극단이에요. 펜듈럼의 좀비가 되든가, 아니면 펜듈럼에서 내쳐지든가. 그래서 우리는 펜듈럼 속의 트랜스퍼가 되는 비결은 펜듈럼에게 내가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서 필요한 걸 내가 가져가면서 동시에 길을 잃지 않는 거. 이게 펜듈럼 안에서 트랜스서핑 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이제 배우시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죠. 부장님과의 갈등. 내일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더니 1초 만에 하면 될 일을 그렇게 미루냐 하면서. 자,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헷갈려서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는데, 자, 여러분은 그 파악하셨나요? 유리님에게 문자로 업무 지시를 한 거는 부장님이었어요. 이 부장님은 대표의 남편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피드백이 온 게 누구예요? 대표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표님과 1대1 면담을 요청했어요. 자, 이 구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업무 분장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체계가 빈약한 거예요. 부장과 직원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왜 대표가 갑툭튀가 됩니까? 갑툭튀 피드백을 했잖아요. 그럼 안 되죠. 만약에 이 부장이 대표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했다 하더라도 대표가 직접 나서면 안 되고 이 체계를 밟아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고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만약에 고자질이라면 그거는 이제 부장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선에서 이걸 해결해야죠. 만약에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내주는 장면이다. 그 다음에 유리님의 입장에서는요, 요거는 조금 배우고 가시면 좋은 부분인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부장님의 이러한 스타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일을 던지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스템과 거리가 먼 형태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시스템의 제안을 안 받으면 이 스타일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소규모로 계속 유지된다면 힘들어지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님이 힘들 거란 말입니다. 이 회사의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이 시스템의 제안을 모두가 받지 않는 한 유리님이 계속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리님 스스로 계속 대응하는 방식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힘들 거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힘들면 점점 지쳐갈 거란 말입니다. 부장님의 이런 스타일을 바꾸실 수는 없어요. 이런 스타일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오해를 받거나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가능한 만들지 않도록 자꾸 하셔야 돼요. 조직에서는. 그래서 이것도요, 이제 개인의 어떤 성격, 성향, 뭐 스타일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직에서는 그걸 스타일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조직의 업무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보고 체계의 문제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리더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 진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근데 전혀 이런 부분이 지금 발견되지 않고 부각되지 않고 또는 뭐 제안을 해도 수용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떡꼬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유리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쨌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유 그럴 바에야 그냥 이렇게 내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그냥 던지는 게 낫겠지라고 판단을 해서 했겠지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확인 또 확인. 이게 조직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확인 또 확인. 고객과의 관계에서든 조직 내 업무 체계에서의 관계에서든 확인 또 확인.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 상대방이 뭔가 놓친 것 같으면 내가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네, 며칠까지 하란 말씀이시죠? 또는 네,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 또 확인.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야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언제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거가. 확인 또 확인.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뭘로요? 문서로요. 문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에서는. 그래야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님은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답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걸 좀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장면에서 이제 업무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나의 입장에선 이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상사가 나한테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잘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선순위를 알려줬고 확인을 했고 이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질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일종의 갈굼이죠, 갈굼.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두 번째,
우선순위를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내가 무시했어요. 이거는 내 잘못이에요. 세 번째, 우선순위를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안 알려줬는데 나도 그거를 그냥 무시했어요. 확인 안 하고. 이것도 내 잘못이에요. 왜 내 잘못이냐? 이건 내 손해. 이건 내 손해. 내가 손해보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요거도 먹게 생겼다고요. 내 손해. 그러니까 내 잘못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 이것도. 확인 또 확인. 확인 또 확인. 그러니까 확인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는 확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알려주고 나를 질책을 해요. 이거는 갈굼이 훨씬 더 유력해요. 훨씬 더 유력한 갈굼이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아신다면 유리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부분 또는 내가 좀 미진한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게 잘못이라는 말이 안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좀 미진했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확인 또 확인, 네, 확인 또 확인, 네, 절대 단정하지 말고 네, 확인 또 확인,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을 표현을 1, 2, 3, 4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아까 읽었나 안 읽었나 잘 모르겠어요. 안 읽은 것 같기도 해서 읽어드리면, 그리고 대표님에 대해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1번, 사람이 너무 불안하다. 2번, 그래서 그 타겟이 직원들을 향해 있다. 3번, 대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4번, 매출이 안 나올까봐 불안해서 월급이 아깝다고 느끼는 것 같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이 너무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1번,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대표님을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또 심리 검사를 해본 게 아니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황상에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요. 두 번째, 이러한 불안이 직원들을 향해서 직원이 타깃이 돼서 직원들을 향하여 있는 것 같다. 예, 이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불안은 개인의 불안인데 이것을 직원을 향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역시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직장 내 갈등의 불씨는 계속 짚혀질 것이다. 네. 그러나 판단할 수 없다. 저는 3번, 대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예. 자,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니까. 예. 대표는 대표의 대접을 받으니까 또 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대우를 해주는 건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건 그만큼 일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 대접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카이스트 총장이 맨 밑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래서 뭐 총장을 짓밟으면 총장이 누가 가만히 있겠고 누가 총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한 존중, 존경, 대우가 있으니까 또 하는 거죠. 그리고 권한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대접받을 만한 역할을 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여기에 중요성이 들어가고 잉여 포텐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고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역할을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욕심을 내니까 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역할을 했는데 대접을 해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거고,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서 감정 계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 계좌가 균등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매출이 안 나올까봐 불안해서 월급이 아깝다고 느낀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경영을. 월급이 아깝다고 느끼면 이미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직원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번 이제 그 선택지를 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1번, 바람처럼 가만히 있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시되, 마음을 텅 비우고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대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장님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회사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대표 자리 빼고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지금의 대표 마인드와 경영 방식이라면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만 잘 하고 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면 다행인데 이 주어진 공적 업무 외에도 사적인 감정 소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게 일단 최선이긴 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상대방의 중요성 채워주는 거. 이거는 프레일링 기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대표나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일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을 때 주는 에너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꺼이 주는 에너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유리님 상황에서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는 일만 못한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천을 안 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어떤 판단하는 마음을 최대한 줄이고 그냥 부장이나 대표에 대해서 그냥 원래 저렇다. 그리고 그러려니 하는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그 정도만만 먹어도 성공입니다. 프레일링은 지금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3번으로 선택지를 주신 게 펜듈럼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글 쓰는 일이 즐거운데 여기에 몰두할까? 이런 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회사 일로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머리가 많이 지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글 쓰는 게 즐겁다면 거기에도 몰두하세요. 그럼 이제 에너지가 많이 분산될 거고 풀려나가고 오히려 기운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에 대한 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면요. 그러면은 마음이 멀어지면은 아무래도 책임을 다한다고 해도 기운이 빠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그렇게 다른 데로 떠 있으면은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그럼 계속 또 업무적인 면에서도 계속 불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직을 하실 거면은 준비를 해 나가시던가 확실하게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면서 최소한의 방어하듯이 책 잡히지 않을 정도의 일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시면은 빨리 마음을 전환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일을 하시되 그냥 부장님이든 대표에 대해 그 태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셔야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일을 착실하게 하면서 남아있을 수 있지 마음이 떠버리면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에서는 유리님을 쫓아낼 일은 없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한동안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 2, 3번 중에서 2번은 지금 적절치 않고 1 플러스 3번이에요. 1 플러스 3번. 1 플러스 3은 결론이 뭐냐면은 바람처럼 일하고 벌처럼 즐겨라 이거예요. 바람처럼 일하고 벌처럼 꿀바른 곳에 가서 글 쓰면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거 이제 세상이 나를 돕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하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유리님에 대한 이 그래프 과거와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죠. 다소 냉소적인 기운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지금 세상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라는 확언을 하는 것보다는 요거는 지금 일단 보류하셔도 좋아요. 그거보다는 뭘 지금 해주셔야 되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반발하는 메시지가 올라오잖아요. 너는 힘들었잖아.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를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돕고 있다 이걸로 이걸 덮을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했을 때 반발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메시지가 올라오면은 일단 세상이 나를 돕고 있다는 내버려 두시고요.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이 메시지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이런 말을 하시면서 나를 받아주는 요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면 좋아요. 그랬구나. 알아줄게. 괜찮아. 나아질 거야. 자, 이런 말을 충분히 자신한테 던지는 게 훨씬 더 지금 국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종의 트랜서핑 뭐 10년 계획처럼 뭐 30대를 이렇게 트랜서핑과 함께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계획 세우신 거 아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1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하셨다면 그 시간 동안에 좋은 습관 들이는 거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예,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습관 들이기에 이걸 쏟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이후 10년 후에 이 유리님의 삶이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점프할 수 있어요. 이 10년의 시간을 꾸준히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네, 좋은 습관을 들이겠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제안해드리는 게 가자고 영상과 함께 기본 산책로를 만드시고 유리님의 가자고를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산책을 나가십시오. 에너지 산책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산책이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꾸준히 좋은 습관 추가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사연을 보내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대표님이 그 K 직원 내보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아지면 내보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표님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전히 대표님은 유리님을 여전히 계속 같이 갈 사람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겠다는 말을 유리님과 나누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너서클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반응도 뭐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전혀 유리님이 지금 동요하고 있다는 거, 마음속으로 뭐 이직해야 되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반응에서.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직원을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300만 원을 직원에게 월급으로 주면은 회사 측면에서는 너는 600만 원어치 일을 해내야 돼.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3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600만 원의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회사가. 왜냐하면 그러면 600만 원의 일을 해낸다.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각자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은 잘해줘봐야 소용없어. 이만큼 못하면 내보내야 돼.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왜? 공짜는 없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치 공짜는 없지. 그러니까 대우를 해줘야 돼. 대우하는 만큼 기여하게 돼 있어. 이런 거예요.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을 줄이는 경영자가 있고요. 또는 매출이 떨어지면 규모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매출이 떨어져서 직원을 줄이면 그 직원은 없어도 그만인 직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다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매출이 줄었을 때 직원과 함께 규모를 축소해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열심히 해서 함께 나중에 다시 일이 옮기자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더 가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유리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정이 많이 떨어지고 답답하고 마음이 붕 떠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또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유리님에 대해서는 함께 갈 사람으로 생각하지 제외시킬 생각을 하고 있진 않다. 이런 거. 그래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 그래서 또 실망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거는 리더의 마인드. 뭔가 이렇게 회사의 조직을 갖춰나가고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런 게 해결돼야만 서로가 편해질 텐데 이런 아쉬움은 계속 남습니다만 뭐 제가 여기에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유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사연도 길었고 할 얘기가 많았는데 꼭 필요한 얘기만 한다고 했는데도 길어져 가지고 오늘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게
다뤄진 심리맨 엽서 사연이 될 것 같아요. 자, 또 도움이 많이 되셨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유리님이 이제 뭐 이 회사에 있든 다른 데 가든 어쨌든 유리님의 현실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심상화 에너지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욱더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평온한 세계의 층이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리맨 엽서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설명란에 들어가시면 심리맨 엽서를 보낼 수 있는 폼이 링크되어 있고요. 보내주시면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정성껏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뵐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